워렌 버핏의 이제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그 조달 금리를 굉장히 낮게 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플로트와 가장 유사한 성격이 바로 전세금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가격 지수와 중간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이 된 상태니까 파이어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투자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쓰신 이고은 스페이스봄 대표를 모시고 이 책의 내용과 그 다음에 자산관리와 관련된 그런 이 대표님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처음에 이제 서점에서 이 책을 좀 생각 없이 들었다가 내용도 재밌고 어떤 분인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좀 모시게 됐습니다.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인지 먼저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는 10여 년 동안 국내외 금융회사에서 주식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애널리스트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는 좀 새로운 인생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제가 그동안 잘 키워왔던 자산거위들의 도움 덕분에 지금은 이제 퇴사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고 자산거위 농장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뭐 파이어족 약간 거기에 가깝나요? 많이 벌어서 일찍 은퇴는 아니시잖아요 지금. 예, 파이어족은 결국엔 이제 경제적 독립 그렇죠. 그리고 조기 은퇴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단어인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회사를 나올 수 있었던 건 저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이 된 상태니까 파이어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조기 은퇴, 그러니까 그렇죠. 그 파이어족이 사실상 놀고 먹자고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예, 새로운 거를 도전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뭐 파이어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책 제목이 이제 투자의 재발견이고 거기 밑에 보면 이제 투자는 거위 농장을 운영하는 게임이다라는 그런 문구가 이제 나와 있어요. 투자는 거위 농장을 운영하는 게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선 거위 농장을 진짜 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투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돈 자산 그리고 시간 자산을 이제 잘 늘려가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산들을 거위에 비유한다면 자산이 가져오는 현금 흐름은 거위가 가져오는 황금알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다양한 자산들을 거위에 비교한다면은 우리는 다양한 거위를 키우는 거위 농장주가 곧 투자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제가 이제 거위 농장주라고 저의 소개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농장 안에 있는 거위를 이용해서 다양한 현금 흐름을 잘 조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투자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인지 그걸 좀 약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온 투자의 정의에서 앞부분은 가치 평가에서 가치보다 싼 가격에 저평가되었을 때 사자, 그리고 이거를 현금 흐름을 일으키면서 오랫동안 보유하자.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만약 중간에 현금 흐름이 없다면 내 입장에서 현금 흐름은 내가 살 때는 내가 돈을 줘야 내가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죠. 판다. 이때 플러스 현금 흐름.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딱 두 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가 일단 되었는데 이거보다 높은 현금 흐름, 높은 미래 가격이 되면 빨리 팔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가치 평가를 잘 해가지고 되게 좋은 자산을 저평가에 샀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장기 투자를 나는 가치가 제자리 찾아갈 때까지 기다리겠어 하면서 쭉 기다리는데, 이게 중간에 현금 흐름이 없고 굉장히 그 팔 때 매도 시에만 현금 흐름이 있다면 내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뭐 중간에 이제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집을 옮겨간다던가. 네, 아니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자산이고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격은 되게 변화무쌍하잖아요. 가격이 내가 처분하는 시점에서 딱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아마존이나 테슬라도 얼마나 가격 변동이 심했습니까?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중간에 현금 흐름이 없으면 우리는 어쨌든 미래 가격 예측에 어느 정도 포커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래 가격 예측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죠. 힘든 어려운 맞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편하게 좋은 자산을 싸게 사서 마음 편하게 보유를 오래 하려면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이어야 한다. 투자 방법에는 그러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투자 방법을 크게 이제 4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그 유태인들의 고전 탈무드에서 유태인들한테 자산 배분으로 이제 권고하는 게 3분의 1은 주머니에, 3분의 1은 집에, 3분의 1은 가게에 배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현대화로 이제 그 개념을 전환해 보면은 주머니라는 거는 당장 유통 가능한 화폐. 그래서 화폐형 투자가 있고 그리고 집은 부동산. 그리고 가게는 회사형. 그래서 화폐형 투자, 부동산형 투자, 회사형 투자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고 현대 그 금융이 발달하면서 이 3가지 중 2가지 이상을 혼합해서 쓸 수 있는 파생형 맞아요. 투자가 있죠.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화폐형 투자 부분 좀 약간 설명을 해주시죠. 화폐형 투자는 말 그대로 이제 화폐에 투자를 하는 건데 화폐는 우리가 이제 그 돈이죠, 현금. 그리고 오랫동안 화폐 역할을 한 금과 은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당연히 이제 초년생이거나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종잣돈을 열심히 모으면서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서 이제 모으는 단계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될 거예요. 나의 기준 금리가 10%가 나왔다면 여기에만 안주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이건 종잣돈 모으는 단계에서만 어느 정도 써야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른 투자법, 부동산이나 이제 회사형 투자로 넘어가는 공부를 계속 하셔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화폐형 투자에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금과 은 부분. 네, 금 투자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 우리나라 그 유태인들이 이제 3분의 1 주머니 이런 그거를 좀 강조한 거는 유태인들은 이제 돌아다니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좀 특수한 분단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예기치 못할 변수에 대비해야 될 때 그 실물금을 어느 정도 비축하시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실물금이요? 네. 그 특이하네요. 아니 왜냐면은 이 사회 초년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필요한 지금 단계일 수가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실물금의 경우도 지금 조금 이렇게 실물금은 사평 투자라고 해서 꼭 사회 초년생만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종잣돈 물론 그렇지만 그렇죠. 예, 위원님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실물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좋은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변수에 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진짜 예상하지 못할 뭐 전쟁이나 위기가 났을 때 우리가 그 통장에 이렇게 찍혀 있는 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인출할 수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물금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요즘 같은 평상시에는 그냥 돌멩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현금 흐름도 없고 그렇죠. 레버리지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생형 투자 여기에 선물 옵션을 병행을 하면 실물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현금 흐름을 뽑아내는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특이하네요. 자, 그다음에 부동산형 투자입니다. 이건 이제 좀 이 단어에서도 이제 우리가 숨쉽게 약간 이해는 되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현금 흐름을 좀 아까 이제 현금 흐름을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방법이 좀 이제 대표님만의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부동산 투자는 뭐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도 방법이 너무나 다양해요. 네. 예, 굉장히 다양한데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기준금리 10% 아까 구한 10% 이상을 달성한 방법을 골라서 실행을 해야겠죠. 그게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아마 우리가 이제 흔하게 생각하는 그래 현금 흐름이 중요하고 레버리지를 쓰는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월세 투자나 뭐 오피스텔이나 뭐 네 그런 거를 상상하시기 쉬운데 그거는 이제 현금 흐름도 있고 레버리지도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지만 근데 10% 기준금리를 그렇죠. 하기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우리의 이제 어떤 투자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하는데 꼭 월 따박따박 나와야지만 현금 흐름일까요? 그러니까요. 2년이나 4년에 한 번씩 목돈이 나와도 그것도 현금 흐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세 레버리지 투자라는 거는 이제 흔히 갭 투자라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 초기에는 세팅하는 방법은 똑같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매매가와 이제 전세가의 그 갭만큼을 갭이 좁은 이제 적은 투자금을 들여서 이제 그 투자하고 근데 이제 다른 점은 갭 투자를 하시는 분은 보통은 이제 이게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매도 차익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팔 생각으로 하시는 경우가 저는 갭 투자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전세 레버리지 투자는 웬만한 이거 팔지 않고 영구히 보유하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영구히 보유하려고 한다면 전제 조건은 입지가 좋아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꼭 강남만 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각 지역별, 각 도시별
어느 정도 그 도시에서 굉장히 좀 학군이나 이제 인프라나 이렇게 좀 선호하는 주거 환경이 좋은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그 안정적인 주거 수요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곳에다가 이제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시작을 하면,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저평가되어 있어서 전세가가 이제 안정적으로 꾸준히 오르면서 나에게 2년이나 4년마다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방법을 연구하면서 가장 그 참고한 사람은 워렌 버핏이에요. 워렌 버핏의 이제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그 조달 금리를 굉장히 낮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운용사를 운영을 하려면 최대한 싼 그 금리로 비용으로 조달을 해서 이거를 이제 잘 운용하는 것,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금리로 그 오랫동안 조달을 해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비결, 그 이제 노하우 중 하나가 보험사를 인수를 해서 그거를 그 레버리지 이용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워렌 버핏의 그 이제 자금 조달을 잘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레버리지를 플로트라고 부르는데. 꿈의 레버리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레버리지의 위험성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이자 비용이 높아지는 경우와, 그리고 어떤 내가 그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상환 압박이 들어올 때. 근데 워렌 버핏의 경우 그 플로트는 무기한 무이자 대출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금 보험료를 그렇지, 지금 받아서 우리가 30년 뒤에 돌려준다면 30년 동안 내가 무이자로 그걸 쓰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잘 설계를 하면 거의 무기한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그 플로트를 잘 쓴 것이 워렌 버핏을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 고수로 만들어준 비결 중 하나인데,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워렌 버핏과 같은 플로트를 이용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저의 궁금증이 시작이 된 거고, 그와 워렌 버핏이 쓰는 플로트와 가장 유사한 성격이 바로 전세금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좀 다시 한번 그 왜 전세 레버리지 투자하고 갭 투자가 좀 다른 점이 있잖아요. 뭐 네. 좀 말씀하셨지만 좀 설명을 한 번만 다시 해주시죠. 아마 그 초기 부분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떤 자산을 살 때는 싼 걸 가격이 이제 싸게 원하기 때문에 매매가가 저평가되고, 그리고 전세가도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조건은 전세가 매매가 갭이 작을 때. 그렇죠. 작아야죠. 그래야지 초기 투자 비용이 적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사서 갭 투자의 경우는 이게 이제 가격이 매매가가 올라가면은 이거를 팔 생각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팔아서 매도 차익을 보아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갭 투자의 목적이라면,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전세 레버리지 투자의 목적은 이거를 오랫동안 소유하면서 전세금을 이거를 이제 확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화량 증가 정도로 그냥 완만하게, 우리가 이제 이제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맞아요. 이제 5% 이상 올리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것도 저는 노 프로블럼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애당초에 2.5에서 5% 정도가 적정한 증액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만 올린다고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충분히 그 이제 목표한 수익률을 이상을 달성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저도 조금 지금 퀘스천 마크인 부분인데 유의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예, 모든 투자에는 당연히 그렇죠. 리스크가 있고, 예. 그 리스크를 우리가 최대한 이제 관리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전세 레버리지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전세 레버리지 투자는 내가 이제 완만하게 전세금이 상승하기 기대하면서 하는 투자잖아요. 그래서 나는 1년에 2년에 5% 정도로 완만하게 조금씩 계속 전세금을 받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리스크는 역전세라고 하죠. 예, 제가 2년 전에 맞춘 전세 가격보다 이게 빠졌을 경우에는 내가 돌려줘야 하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역전세가 당연히 납니다. 예, 분석을 해보면 한 15% 정도? 우리가 이제 투자 기간의 한 15% 정도는 이제 역전세가 나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역전세가 안 나더라도 어떤 이제 우리 그 시중 금리보다도 더 이제 수익률이 낮을 수 있는 구간까지 합하면 한 30% 정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면 70%는 이제 수익률 구간이지만 30%는 이제 수익이 별로 안 나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손실을 마이너스 현금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구간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전세가가 처음에 이제 전세를 투자할 때 전세가가 저평가된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전세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어떻게 하냐? 예. 예. 이제 전세 가격 지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짜장면 한 그릇이 수십 배 올랐다고 하지만 짜장면 가치가 오른 게 아니라 통화량이 통화량이죠.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전세 가격도 비슷해요.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완만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통화량 늘어난 것, 그 통화량의 증가와 그리고 이제 그 화폐 유통 속도가 저하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전세 가격 지수와 통화량 증가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전세 가격은 통화량 그 물가 상승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거의 1에 가깝거든요. 신기하게도 매매가 같은 경우는 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다 제각각이에요. 예. 전세 가격은 말 비슷해요. 다 비슷하게 네, 움직여요. 신기하게. 뭐 물론 이제 다양한 변수가 있겠죠. 다행히 맞습니다. 전세가에도 네. 하지만 제가 이제 봤을 때 그냥 지역별로도 다 비슷한 흐름, 통화량 증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는 게 참 신기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전세가는 우리 이제 실사용 가치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통화량 증가에 따라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이 전세가의 어떤 가치가 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지역별로 통화량 증가에 비해서 전세가를 분석을 해보면 통화량이 이만큼 늘었는데 전세가는 안 오른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전세가는 저평가되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 이제 또 이제 입지 조건을 봐야겠죠. 좋은 곳에 가가지고 뭐 학군지라던가. 예. 그런 식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분석이 이제 직접 하시기 어려우면 이제 저는 이제 그 50만 명 인구 50만 이상 되는 지역 분석을 다 제가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도 좋고요. 통화량은 뭘 보세요? 보통 M2를 M2를 보죠. 네. 통화량은 이제 뭐 우리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당연히 아마 늘어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거의 감안해야 되는 거는 화폐 유통 속도는 또 내려가고 그렇죠. 있어요. 그거를 그렇죠. 감안을 해서 해도 이제 굉장히 상관관계 높다는 거를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기본이고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전세가나 매매가의 버블 여부를 살펴보는 거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또 다른 많은 분들 보는 그런 이제 다른 변수들 있잖아요. 뭐 입주 물량이나 수급 불균형 이런 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형 투자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회사형 투자로 좀 넘어가 보시죠. 이 부분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회사형 투자 중 하나가 이제 그 주식 투자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가 이제 과거 현금 흐름 이력 대비해서 주가가 좀 괜찮은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과연 주식 투자를 할 때인가?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만 해야 되죠?